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 확 줄었다. 지도에 없던 지름길의 탄생. 전 세계가 이 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수출입되는 물자의 80% 이상이요 바다를 통해서 운송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무역 물동량은요 약 120억 톤. 육상이랑 항공 운송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비행기 수천 대 분량의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최근 해상무역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항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북극항로. 저는 이대후고요.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극항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극항로는요,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서 베링 해협에서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말합니다. 지금은 1년 중에 7월에서 10월 사이에만 운항할 수 있고요. 빙하 충돌 위험 때문에 러시아 쇠빙선의 호의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2030년대 중반이면 여름철 이 북극의 해빙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르면 10년 후에 이 바닷길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성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루트의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약 7,000km 정도의 거리가 줄어든답니다. 거리가 짧아지면서 운항 일수도 10일 이상 단축되고요. 연료비 절감과도 직결되겠죠.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에 소모하는 연료가 수십 톤에 달하는데요. 항해를 10일만 줄여도 연료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박이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선원 인건비, 선박 운영비 등 전반적인 비용도 낮아질 겁니다. 즉,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물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해상 루트인 거죠. 게다가 이 북극해는요,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 자원의 13% 정도 되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 또 47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미래 핵심 자원이 이곳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원유 900억 배럴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가 3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규모랍니다. 그동안에는 두꺼운 얼음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림의 떡이었는데 빙하가 녹으면 본격적인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이 자원들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실어 나를 수 있겠죠. 또 북극항로는요, 비상시 대체 항로라는 점에서도 중요한데요. 한때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사실상 수에즈 운하가 봉쇄됐었죠. 때문에 다수의 컨테이너선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서 항해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죠. 결국에 운항 시간이 열흘 이상 늘어나고 운임 또 탄소 배출이 치솟으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죠. 만약에 이 북극항로가 상용화된다면 주요 해상로가 막혔을 때도 더 빠르고 안전한 대체 루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북극항로는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이유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 항구가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컨테이너선으로는 세계 최초로 덴마크 선적의 벤타 머스크호가 북극해를 가로질러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부산항은요, 동부가 물류가 모이는 그 교차로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처리 능력도 세계 톱 수준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죠. 여기에 연료 보급과 또 정비 인프라만 더 갖춘다면 중국, 일본, 대만, 심지어 호주나 필리핀 화물까지도 모여드는 중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에서 내려온 배들이 가장 먼저 들러서 연료를 넣고 정비를 하고 화물을 갈아 싣는 그 첫 항구가 부산항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연료 공급, 정비, 화물, 환적 등 이 부가가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과 경남도 중요한 그 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울산은요, LNG 연료 보급, 또 석유화학 물류에 특화되어 있고요. 경남은 조선, 선박 정비의 메카죠. 또 부산이 북극항로의 메인 관문이 된다면 울산은 연료 보급 거점, 경남은 선박 정비 수리 거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한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되면서 지금은 세계 1위 물류 허브이자 금융 강국까지 됐죠. 만약에 부산항이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된다면 물류, 조선, 정비 산업이 한꺼번에 성장하면서 부울경의 산업 르네상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의 활성화, 또 지방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북극 항로의 본격적인 상업화는요 2030년 이후로 예상이 되지만 그 거점 항구 경쟁은 진작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은요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상하이, 텐진, 다롄 등을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선박들은 여러 차례 북극 항로를 시험 운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오가는 가능성을 직접 점검해 왔고요.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로 쇠빙선을 만드는 데에도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극과 맞닿아 있지 않은 일본도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홋카이도 지역은요 러시아 연해주랑 가까운 위치죠. 해서 중간 기착지나 물류 거점으로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요 북극 연구 또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죠. 북극 항로 개척이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추진되고 있죠. 또 북극 항로 전담 TF도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서 의외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 전 세계 1위죠. 특히 쇠빙선 건조 기술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쇠빙선은요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특수 선박인데 그 북극 항로처럼 얼음이 많은 바다에서는 쇠빙선 없이는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얼음이 거의 녹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결빙 상황이나 일부 남아있는 얼음에 대비하려면 쇠빙선은 여전히 필수예요. 물론 조선 기술만으로는 이 거점 항구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죠. 거점은요 물류 인프라와 지리가 핵심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 북극 항로에 필요한 핵심 선박을 만드는 나라라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글로벌 쇠빙선 시장은요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약 39조 원 규모에서 2032년에는 54조 원으로 커질 전망인데다가 특히 북극 쇠빙선 시장은 연평균 6.5%의 고속 성장이 예측된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북극해 해안선의 53% 영해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러시아의 허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가 서방과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통행 조건을 불리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비용 부담이 또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수에즈 운하보다 2~3배 정도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요 쇠빙선 없이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쇠빙선은요 건조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도 커서 탄소세 부담까지 덩달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쇠빙선의 호위 비용, 도선사 수수료, 항만 이용료까지 고려를 하면 실제로 드는 비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간 기항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 같은 항구들의 중간에 기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화물을 내리고 실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북극 항로에는 러시아 외에는 들를 만한 항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중간에 짐을 실었다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기존 항로를 이용하는 게 선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거죠. 환경 오염 논란 역시 컨테이너 선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쇠빙선이 지나가면 북극곰, 폭등고래 같은 이 생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요. 배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은 북극 기후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는요 지난해부터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중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하는데 이건 또 운반비를 더 올리는 요인이 되죠. 실제로 세계 1위 해운사인 MSC 또 3위인 CMA CGM은요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항구가 되려면 냉동, 냉장 물류시설, 또 북극 전용 선박, 정박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데요. 참고로 부산 신항부두 하나 짓는데도 수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 전용 항만은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규모도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만 하다가 이 경쟁에서 밀린다면 북극 항로의 상업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또 이용량이 적다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다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신중론이 또 한편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남들이 그 기회를 차지하는 것만 볼 것인가, 나중에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항을 따로 준비를 할 것인가, 사실 이 선택지는 너무나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로 가장 유리한 위치는 중국이랑 우리나라입니다. 솔직히 그 물동량이나 규모만 놓고 보면 상하이 같은 거대 항구를 가진 중국이 좀 훨씬 앞서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은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유리한 지리적 위치, 그리고 준비된 인력까지 말이죠. 과거에 유럽인들이 그 두려움을 깨고 바다로 나가서 대항해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조선은 그런 꿈조차 꾸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고 북극 항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